탱자나라 공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6년 5월 10일입니다. 탱자나라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라도 질러야지 이 답답한 세상에. 그러니까 박근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제 법치가 무너지고 사기 탄핵으로 오늘 이제 문재인 또 그리고 윤석열 오늘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이 세월을 보내면서 참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오늘에 이르러서는 약간 또 무기력감 그런 거를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나 우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또 항상 연구하고 분석하고 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하고 지금 이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 광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시작된 광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 요즘 이쪽 저쪽 막 뭐 그냥 이쪽 이겨라 저쪽 이겨라 이런 우리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탱자나라 공룡 방송에서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인 분석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탱자나라 공영방송이 자화자찬 방송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인 분석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고요. 아니, 다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뭐 예컨대 이제 뭐 고성국이나 뭐 등등등등의 어떤 그 이제 우파 유튜브들이나 혹은 이제 뭐 김어준 등등의 어떤 그 좌파 유튜버들은 분명한 그 이 지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요. 돈 벌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느 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 돈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 있나요? 돈을 벌려는 목적 말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벌려는 목적인데 돈을 못 버는 유튜버들이 있겠지. 탱자나라 공영방송. 우리가 뭐 돈 벌려는 게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저기 뭐지 그 뭐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뭐 후원 계좌 뭐 혹은 뭐 등등등. 구독자 1000명 되었는데 아직까지 진짜. 어쨌든 목적이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뭐 객관적인 분석, 객관적인 어떤 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라기보다도 그냥 우리 얘기를 이제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6.3 지방선거가 이제 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당황스러운 거는 그날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 날이라는 거. 이제 사실 이제 아직 이재명의 임기가 이제 1년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야, 진짜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문재인 때 경험을 했는데 또 사실은 또 윤석열 때도 경험했고 아직도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뭐 그러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때도 아직도 문재인이 대통령이야? 이 관계의 시절이 언제 끝날 거야? 근데 이재명은 이제 1년도 안 됐다라는 게 우리를 참 비참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런데 이번 6.3 지방선거의 경우는 보면은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승자는 장동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미 장동혁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다 지고 경상북도만 간신히 이긴다. 그게 장동혁 때문이다. 맞아요. 대구도 진다, 다 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러나라라고 그랬는데 이 장동혁이가 요새 말로 존버했잖아요. 존버. 맞아. 물러나라고 할 때 도대체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을 가고. 네. 아마 그거는 뭐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누군가 접근을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그 고위직들을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이제 벤스 부통령까지 우리 연결이 된다라는 걸 믿고 간 것 같은데
근데 뭐 가서 뭐이 뻘짓한 거 같잖아요.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나 보좌관이라는 사람 뒤통수만 이제 보여주는데 아마 쿠팡일 수도 있어요. 쿠팡이 벌인 작전에 쿠팡? 장동혁이 넘어갈 수도 있어. 쿠팡? 응? 그럴까요? 근데 그거는 뭐 썰이고 썰. 장동혁 스스로가 뭐 밝히지 않는 아무튼 모르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미국으로 도망까지 갔다고. 자기가 사실상 도망간 거지. 난 망명 간 줄 알았어. 그 상황에서 미국을 가가지고 또 안 와.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장동혁이 존버하고 있는 순간에 잘한 부산도 이기고 대구야 뭐 당연히 이기는 걸로 돼가고 있고 울산, 그러니까. 뭐 경남 이런 데까지. 그리고 자기가 자책골을 넣으니까요. 그 반드시 자책골 때문에 뭐 그렇다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요? 반드시 자책골이라는 것 때문에 뭐 공소 취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뭐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것이고 광역자치단체장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시장 군수들도 그 많은 그 국민의힘이라는 당에서 생각보다 많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이재명이 공소취소 그거 하고 박상용이 나오고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확 반전돼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뭔가 어떤 계기가 없었잖아요.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은 계기를 찾고 있었는데 네. 만약에 그거를 하면 박상용이 나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박상용이 나서서 박상용이랑 검사가 나서서 싸워졌기 때문에 뭐 어떤 그게 계기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시겠지만은 만약에 계기를 따진다고 하면은 서영교지. 서영교가 그 쌍방울그룹 부회장한테 리길남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네들이 조작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는 국정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쌍방울의 김성태 맞아요. 그 회장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이재명에 대해서 좋은 말도 하고 하지만 마지막 가가지고는 당신들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이재명 방북 자금을 대신 대납해준 걸로 나를 지금 엮어놓고 있는데 이제 주가 조절 엮어놓으려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고 있는 상황들도 있었고. 근데 그 반드시 공소 취소 때문이 아니고 사람들이 무엇인가 마음을 정하려고 이제 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2018년 선거랑 2026년 선거를 지방선거를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2018년의 지방선거랑 2026년의 지방선거가 한 가지 빼고는 똑같아요. 2018년도면은 그때 문재인이 이제 그 2018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이 집권하고 나서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였고 그 트럼프랑 그때 김정은이 만날 때죠.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는 지금 윤석열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1년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고 2018년에 국민의 당시 무슨 당인지도 모르겠는데 자유한국당인가 그 지지율이 10% 정도 수준이었고 지금도 한 15% 정도 되는 수준 가지고 뭐 역대 최악이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그때는 문재인의 지지율이 80%가 넘었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지지율이 60%가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당 대표라는 게 그때는 홍준표였는데 홍준표도 물러나라. 너가 무슨 뭐 선거를 네가 치르냐. 그래서 선거가 시작됐을 때 자기가 선거 유세를 가도 해당 지역의 후보들은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장동혁 오지 마라. 우리끼리 할게. 그래서 장동혁 물러나라. 네가 물러나는 것만이 뭐 우리 똥당이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다. 그게 그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뭐 이러고 있는 2018년이랑 2020년은 너무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2018년 선거에서는 그때 아까 자유한국당으로 그러셨는데 당선된 곳이 대구랑 경북. 진짜 TK 딱 두 곳. 그 다음에 제주도는 원희룡이가 무소속으로 됐고. 그때 저도 기억납니다. 왜냐면 제가 투표라는 거를 성인이 돼가지고 하기 시작한 이후에 저는 늘 분영 때는 늘 우파였으니까는요. 와
김대중 되고 이럴 때도 정말 아마 이해창씨 3번 찍었거든요. 이해창씨 안 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는 계속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계속 우파들이 지는 추세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20년 30년. 근데 저도 나 진짜 홍준표 그때 대표 때 지방선거 할 때 있죠. 진짜 다 졌어요. 나 그렇게 지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광역 단체장이 그 뭐 패배한 거 너무 또 패배한 무참하게 졌었어요 거지만 그때. 광역 시의회 의원들. 그러니까 예컨대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뭐 민주당이다 저 장악을 그때 했고 기억하기로 서울의 구청장이 서울의 서촌과 강남 2개인가 1개 2개 빼고는 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이었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몇 군데 빼고는 다 구청장이 민주당이 와, 됐고 저도 시의원도 다 구청 이 민주당이 됐고 뭐 경상도 뭐 울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경남하고 경북도 다 그때 대구하고 경북만 나고 울산도 졌죠. 부산도 졌죠. 졌고 부산도 졌고 경남 다 졌고 와, 경남도 졌고 정말 그때 그 김경수가 됐죠. 김경수 그러니까는 기억나는 게 그때 2018년도에 난 저도 저렇게 지는 거 진짜 전무후무했었어요. 진짜 너무 무참하게 졌었어요. 홍준표가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라 할 주제가 안 돼. 유사 이래로 최고로 졌어 진짜. 홍준표는 뭐 이제 더 이상 그 뭐 취급할 가치가 없는 그렇죠. 이제 자기 때문에 그런 자기 때문에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에도 이건 당시 대표 홍준표. 그때 그렇게 였고. 엄청나게 지금 대표 장동혁. 또 지금까지 비슷하다. 상황이 똑같잖아요. 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2018년 선거는 오늘이 지방선거일이면은 그 다음 날 네. 트럼프랑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쇼라고 막 그랬었어요. 홍준표가. 지방선거의 과정에서 문재인이가 그 불과 1년 만에 벌이고 있는 그 폐악질들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를 향해서 가는 계속 그 와중에도 사람들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 통일, 미래에 대한 어떤 그 희망, 들뜸, 기대, 혹은 환상 여기에 사람들이 충분히 빠져 있을 수 있었다고. 역사상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랑 북한의 그렇죠. 김정은이랑 만난다. 그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 엄청난 일이 그 선거 다음 날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기로 돼 있는 날이에요. 맞아요. 전 세계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뭘 아무리 떠들어도 뭐 전 모든 국민이 희망 속에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있는데 그럼 당연히 그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집권당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홍준표가 초를 친 게 자기는 뭐 봐라 뒷날 내 말이 맞지 않았지 않냐 평화쇼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자기가 대중 정치를 한다라고 하고 뭐 자기가 당 대표를 하고 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뭐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지 참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대목이죠. 국민들이 희망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시 어떤 그 야당이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희망 속에서 자기들이 중심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은 이 일만은 꼭 해줘라.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줄게. 그 한반도 역사에서 건국 이후 가장 통일을 바라고 가장 평화를 바라고 가장 북한의 인권, 내 북한 주민들의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거를 위해서 가장 헌신한 집단이 누구냐? 바로 우리 우파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평화 쇼니 생쇼를 하고 있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잔뜩 기대하는 사람들이 전 뭐하는 새끼야. 그러게. 근데 지금은 2026년 지금은 6.3 지방선거 후에 뭐 결정되는 게 없어요. 열려있지. 근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6.3 지방선거 후에 공소 취소가 되는구나. 맞아요. 공소 취소한다 그랬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6.3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전세값 월세값 폭등하기 시작하는구나. 6.3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이란과 그 미국과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물가는 이제 또 폭등하겠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6.3 선거 이후에 세금 올린다고 세금 올릴 거라고. 뭐 세금이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이 올라가니까. 개편해가지고 세금 올릴 거라고. 지금 선거라서 못 하고 있다 그랬어요. 뭐 이런 그 등등등의 어떤 이 암울한 미래가 이제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때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완전히 이제 그 결정적인 상황 하나가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저기 뭐지 그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만난다라는 거 그 하나로 그 하나로 더 이상 무슨 어떤 일을 해도 어떤 뭐 무슨 일을 해도 그게 그 이슈를 덮을 만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선거 이후에 벌어질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인가 어떤 그 기대 섞인 국민들이 또 어떤 또 희망을 하고 뭔가 또 이 환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없죠. 분명히 기름값은 계속 오를 거고. 그럼 기름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값이 모든 물가의 이제 그 근원이 되는 건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환율도 올라가고 지금 이미 엉망. 그리고 이제 뭐 이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주거 안정과 관련된 데 있어서는 뭐 여러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뭐 이미 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또 문재인 정권 5년 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5년도 있었다고.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아무리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한정된 상황 속에서 그때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였나 그 여자가 고백한 바가 있다고. 아파트는 빵 봐달라서 밤새워서 찍어낸다고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 6.3 선거 이후에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좋은 그림을 예상치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저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나의 무슨 현실을 바꿀 것이냐. 만약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데 저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이런 어떤 희망에 섞인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야 내가 저기 뭐지 그 민주당을 찍으면 그러면은 진짜로 정치 그 뭐 이재명 공소 취소되나? 혹은 내가 민주당을 찍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 세금 올리나? 내가 민주당을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내 전세값 월세값 어떻게 되는 거지?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이 식당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인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확 몰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 쏠림, 2018년과 달리 민주당으로의 어떤 그 쏠림, 그 쏠림 현상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2월달, 3월달부터 그 예견돼 온 일들이었죠. 예견돼 온 일들이었고 무엇인가 어떤 계기가 이제 있으면은 한 번씩 이게 이제 이 점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계기로 다가온 게 말씀하셨던 공소 취소인데 나는 박상용 검사나 어떤 그거보다 나는 그 서영교의 그 검찰의 공소가 조작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맞아요. 검찰의 조작이 아니었음을 밝히는 국정조사를 했어요. 그게 그 한 장면에 이제 아주 컸다고 보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야당이 국민의힘 당이 지금 좀 승산이 있을 수도 있다. 승산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전체가 이제 그 선거 끝나고 나면 항상 이제 지도에 색깔을 칠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파란 게 아니라 듬성듬성 빨간 게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다. 특히 이 그 광역 단체장보다도 이제 그 시군,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선에서는 빨간 것들도 꽤 있을 거다. 라는 이제 그러니까 2018년과는 다를 거다. 그렇게 되면 승자는 장동혁이다. 그러게 장동혁 가만 앉아가지고 존버해가지고
뭐 이기고 있다. 그리고 뭐 아무도 장동혁 안 부른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장동혁 온 군데를 다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요즘 다 오라고 그러고 맞아요. 있잖아요.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오늘 이제 5월 10일인데 박민식인가 부산 북구에 보궐선거 하는데 꼭 장동혁이 와야 된다고 해서 온갖 지도부가 다 출동했다는 거 아니야. 불러주는 거잖아 장동혁을. 맞아. 그럼 장동혁이라는 사람 자체가 불과 몇 주 사이에 완전히 이미지 변신이 된 거 아니야. 맞아요. 오지 말라. 그 전까지는 너 오면 표 떨어진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네가 와서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돼 있잖아. 맞아. 오세훈이는 흰색 옷, 뭐지? 녹색 옷 입고 나오고 그 난리 쳤잖아요. 근데 다시 빨간 옷 입잖아. 그게 오세훈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야. 그게 오세훈의 본질을.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그런데 태세 전환이 빨라. 그러니까 뭐 녹색 옷인가 입고 나오고 뭐 니들 안 부르고 그냥 우리끼리 할게 라고 했지만 슬금슬금 빨간 옷 입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기회에 따라서 바뀐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현장의 분위기나 현실의 분위기는 내가 녹색 옷을 입을 게 아니구나. 내가 흰색 옷을 입고 돌아다닐 게 아니구나. 내가 빨간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뭐 현실 적응력이 뛰어나네. 이제 그 현실 적응력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윤어게인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 맞아요.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모든 면면들 그 탄핵 정치인들이죠. 그 정치 부분에서 거기 다 이제 플레이어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관객이라고 그래야 되나 요즘은 뭐 투표하는 그날만 주인이지 뭐 주인도 아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뭐 검사들 정치인들 다 그 플레이어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그 뒤로 계속 바뀌어지는 그 현상 바뀌는 시대적인 어떤 사건마다 다 계속 다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황교안도 그랬고 또 그다음에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도 또 멀쩡하던 사람이 또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예상과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 이게 가치가 아니라 권력, 내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권력이다라는 게 그 민낯들이 이제 드러난 거죠. 맞아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존이었고. 그러니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끼리도 옛날에 같이 밥 먹고 다 잘 살고 즐거운 얘기할 때는 맛있게 먹고 즐거운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 돌아가시고 유산 상속할 때 있죠. 완전히 뭐 3살 때 얘기까지 다 꺼내거든요. 형이 3살 때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둥, 나는 형 옷을 물려받았지 새 옷을 받은 적이 없다는 둥, 또 너는 그 전에 돈 받았지 않냐는 둥, 엄청 서로 막 조카들도 챙겨주고 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딱 돈 앞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면면들 사람들이 어떤 자기 이해관계 속에서 변해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지금 다 지켜보잖아요. 우리 10년 가까이. 그죠? 그러니까 오세훈도 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다들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 지속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지금 하면 이제 5번째라는데.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 넘게 서울시장을 했는데. 너무 오래 한다. 그러면은 자기는 행정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나의 어떤 그 정치 철학 또 나의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국민들의 삶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세훈이가 사실 보여준 거는 무상급식 안 한다고 주민투표 붙였다가 물러나게 된 거. 그게 인상이 제일 강렬하죠. 그러면서 박원순한테 서울시를 이제 그대로 떠받친 거. 그거 왜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세훈 씨가 사실은 이제 그 박원순이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보궐선거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오세훈이 그 이제 보궐선거에 당선됐는데 그것도 오세훈이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잖아. 맞아요. 그 고민정인가? 네, 맞아 고민정한테 졌어요. 문재인의 어떤 그 대변인 그 초짜 정치인한테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맞아. 오세훈이 졌지. 그런데 항상 오세훈 몇 년 동안 지금 오세훈이에요. 그 4년 전에는 자기는 다 국회의원만 되면은 대통령 후보라고 했는데 그때는 또 종로에 나가서 또 졌어요. 맞아요, 또 졌어요. 정세균한테 졌지. 맞아, 계속 졌어요. 정세균이라는 사람은 저기 전라북도에서 정치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런 사람한테 서울시장까지 했던 오세훈이가 나와서 졌지. 그러니까 우파의 인물이 지금 너무 없어요. 좌파도 인물이 없지만 우파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본 사람들 인물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오세훈이가 이 뭐 토지거래 허가제를 자기가 풀었다가 뭐 그냥 아뜨거를 하면서 다시 그 토지거래 허가제를 뭐 확산시켜내 그 다시 이제 지정하게 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운상가 앞에 뭐를 그걸 어떻게 한다 하는데 그게 뭐 문화재와 네, 어떤 뭐 맞아요. 관계가 있다 해가지고 종묘랑 뭐 종묘 뭐 음. 그 싸움이 뭘 과연 이게 저기 뭐지 서울시장이 해야 될 싸움인지 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리모델링함에 있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종묘의 어떤 그 경관까지 이렇게 유네스코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조건까지 저해되면서 세운상가를 개발을 하는 게 서울 시민의 삶이나 어떤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큰 그게 있을까? 그렇게. 뭐 사실 뭐 만약에 저기 뭐 주택을 더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 더 이상 세운상가를 그 폐허로 방치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해내질 못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큰 그림이 없구나. 오세훈이가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억나는 게 없구나. 그래서 한강버스도 도대체 왜 한강버스를 이렇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자기의 행정 능력, 토지거래가제도 그러고 세종 그 세운상가의 어떤 이 재개발 하는 문제도 그러고 그다음에 한강버스도 그러고 자기의 능력을 그냥 능력 없음을 그냥 여실히 보여준 케이스라고 그 사례들이라고 다. 그렇군요. 그런 거 보면 이명박이는 나름대로 능력이 있었던 거다. 이명박은 능력도 있었고 사실 뭐 운도 좋았지. 좋았고.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열심히 해라 라고 이제 지원도 했고 왜냐면요 청계천하고 버스 딱 있잖아요. 그래도 자기 한 그리고 레벨이 청계천과 버스를 정책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청계천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음성직신가 그랬는데 중앙일보 당시 이제 그 교통 전문가였는데 이 사람이 아예 총대를 메고 버스를 이제 했는데 사실 사람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버스를 이제 환승 체계를 개편하면서 버스의 이제 그 운행 시스템을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나가지고 바로 이 결제 시스템이 잘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에 등장해가지고 사과하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했다. 기억나요 그때. 근데 그 미안하다고 사과할 일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는 광우병 때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뒷산 가가지고 같은 얘기죠. 이재명과 이명박이 사실 어찌 보면은 쌍생아라고 볼 수도 있어요. 둘 다 실용주의자라고 그러잖아. 그렇군요. 어쨌거나 그래도 이명박 오세훈이가 그 운영자님 이야기했으니까 오세훈이가 그렇게 오랫동안 시장을 했는데도 어떤 자기의 그 브랜드 가치가 없는 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박원순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엇인가를 때려 부수거나 새롭게 짓지 않겠다라고 그러니까요. 떠들었지만 박원순은 당황스럽게도 사건들은 엄청나게 벌여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어떤 정치인들이든 누구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했을 때 뭔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든지 업적이 있든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그리고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을 이번에 또 하게 된 것 같은 경우에도 이 박원순 시장이 자살하면서 벌어진 보궐선거에서는 자기가
명태균이 지원을 받았을 때가 언제야? 맞아. 맞죠. 그거는 그 두 번째 선거인가? 아니 이건 저기 선거할 때잖아요. 다시 그거 할 때. 뭐 어쨌든 명태균 지원이야 뭐 아직까지 그건 뭐 법원에서 이제 맞아요. 그 판가를 하는 문제니까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일단 박원순 씨 자살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발생한 선거에서 자기는 저 직전에 벌어졌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후보가 됐지. 참 그러니까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작된 거는 윤석열이가 5월달에 선거하고 6월달에 지방선거인데 직권도 이건 1년도 아니고 한 달 뒤에 벌어진 선거라고. 그때 개나 소나 다 이겼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다못해 충청북도. 그러니까요. 참 박용준도 그렇고 참 아무 이게 그러니까 이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뭐 우는 따라준 사람이죠. 보면 모두 노고한 이들은 따로 있고 그 과실을 따먹는 사람은 꼭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씨가 사실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됐을 때도 자기가 나 이제 서울시장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지지율이 1%도 안 나왔어요. 그거 기억 안 나서. 그래가지고 자기는 서울시장 이제 그 후보 출마를 접고 어디 아프리카 갔었다고. 그래서 이쪽에서는 아마 맹형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울시장 된다고 막 했었는데 저쪽에서 강금칠이라는 아주 그냥 뭐 보라색 옷 입고 다니는 뭐 좀 이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참신한데 이제 이 사람이 나왔거든. 그리고 갑자기 태세 전환하면서 오세훈을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추적추적 해가지고 이제 시장이 됐죠. 근데 어쨌든 떠나가지고 그거 뭐 그니고 너무 오세훈 얘기 너무 길게 했습니다. 6.3 지방선거에 그래서 사실 그 생각보다 장동혁이 잘 버텨가지고 장동혁의 승리가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장동혁은 아마 퇴출당할 거예요. 왜요? 선거 결과가 괜찮으면은 또 자기는 이제 버티고 싶겠지만은 부산시장이 예컨대 박현일이 됐다. 되건 안 되건. 경북도지사가 이철호가 되건 안 되건 대구시장이 추경호가 되건 안 되건 경남도지사가 박완수가 되건 안 되건 서울시장의 오세훈이 되건 안 되건 충남도지사가 김태흠이 되건 안 되건 충북도지사가 김양원이 되건 안 되건 강원도지사가 김진태가 되건 안 되건 4년 뒤에 대통령 선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혹은 도지사가 되면 자기는 부산시장이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또 뭐 경북도지사로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부터 4년 뒤에 대통령 후보는 나야. 이게 이제 자기들 일이거든.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추미애도 대통령 선거 추미애도 지금 경기도지사 나간 이유가 거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지.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경기도지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선거 나오려고 경기도지사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컨대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되건 혹은 떨어지건 안 되면 네 탓이고 잘 되면 이제 내 탓이 내 덕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장동혁을 계속 두는 상황이 왜냐면 장동혁 자체를 그냥 두면은 그래서 장동혁이 전당대회 다시 당대표가 되면은 2년 뒤에 총선에 대한 그 주도권을 장동혁이가 주게 되니까. 장동혁도 이번에 또 존버하면 되잖아요. 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텐데. 그런데 지금 장동혁이 뭐 자기가 뭐 당대표가 되면 몇십만 명을 뭐 책임당원이 다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막상 이제 선거가 되면은 그 각 광역단체장의 시장이나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당의 조직이라는 게 확 뭉치게 돼 있거든요. 선거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은 지금 뭐 장동혁을 보고 진짜로 뭐 몇십만 명의 책임당원들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선거를 뛰면서 자기와 함께 손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거든. 그 사람 편으로 바뀌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각 지역마다 그 도지사나 안 그러면 시장들 서울시장이면 만약에 서울시장 되기 위해서 한 팀으로 된 선거팀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장동혁 지지하겠어요? 오세훈 지지하겠어요? 당연히 오세훈 지지하죠. 오세훈 대통령 만들어야죠. 박형준이 대통령 만들어야지. 장동혁 대통령 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 조직이라는 게 각 팀마다 이 구심점을 두고 그렇죠. 이렇게 쫙 이게 이제 모여지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선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럼 결국 장동혁은 자기 세력이 없는 거네. 장동혁은 지금도 자기 세력은 장예찬밖에 없지. 거기다가 이제 김민수 장예찬. 아유 머리 아파.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이가 그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어떤 그 빨간 이 어떤 그 딱지들이 붙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장동혁이가 그러면은 바로 끝나고 나면 선거 끝나고 나면
이기든 지든 치열한 내부의 이제 당권을 그러게. 둘러싼 치열한 총선이 이제 있으니까, 전쟁들이 벌어지죠. 총선이 있으니까 싸움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럼 이 총선에 박형준은 박형준대로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또 추경호, 뭐 김진태, 이철우 뭐 등등등 또 뭐 안철수, 나경원 등등등 다 자기 사람들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장동혁이를 당 대표 체제를 만드는 걸 유지시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무엇인가 차라리 비대위로 바꾸고 그래서 무엇인가 뭐 합의에 의해서 누군가를 추대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좀 무색무취한 사람을 이제 만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당을 진공 상태로 둬야지. 장동혁이를 그냥 두면은 장동혁은 또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다. 공천은 다 냈고 내 손에 있다. 이제 이렇게 가겠는다. 이거를 두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 그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걔네들도 맞아, 장동혁. 그럼 싸움이 장난 아니겠네, 진짜.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당 대표가 그 뭐 선거 끝나고 뭐 이런 혹은 뭐 무슨 일 때문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잖아. 그게 원래 정치판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게 술리고 돌이라고. 한동훈부터 지금 안 물러난 거잖아요. 안 물러났지.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총선 완전 폭망시키고는 지금 또 국회의원 될 거라고 저 나와가지고 까불고 다니잖아요. 그 보궐선거 얘기로 넘어가면 네, 한동훈 될 것 같아요. 어때요? 한동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훈은 지금 선거 전략이 1위가 되면 좋고 근데 확실한 2위가 돼야 된다. 3위 박민식과 격차는 확실하게 버려놓고 내가 2위가 돼야 된다. 라고만 해도 한동훈은 만족할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2등만 돼도 자기는 자기가 2등이 되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북구라는 부산 북구 갑이라는 지역이 일단 생겨 있는 거고 그리고 박민식이 자기가 이 3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년 뒤를 노리고 자기가 그 북구에서 뭐 이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한다라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아마 한동훈이는 박민식이가 그동안 북구에서 보여온 어떤 그 정치인으로서의 삶, 정치를 자세를 보면서 아마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로건이 끝까지 한동훈이지. 그러니까요. 끝까지 한동훈. 그 자기가 여기서 2년을 존버하면 그리고 2년을 존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당에 없는 판도들이 변화를 낼 거기 때문에 또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는 또 이 뭐 항상 그런 거 있잖아. 대통합 똘똘 뭉쳐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쪽도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면 있잖아요. 지방선거 전도 그렇고 지방선거 끝나고도 그렇고 뭐 악당들의 잔치야, 악당들의 파티. 왜 한동훈까지 껴가지고 이쪽은 또 지금 그거 끝나면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이재명하고 명청 갈등 해가지고 정청래가 당대표 되면은 이재명 쫓겨난다 어쩐다 그러면서 거기도 집안 싸움에 야단 장난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그 명청 갈등을 얘기하면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이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그러니까 사실 이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은 같은 당에서 그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이 대통령이 통해서 우리 당에 자기 당에 어떤 정강 정책이나 대통령 공약들이 잘 집행되고 실천돼서 무엇인가 이 나라를 좀 이롭게 만들고 그렇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똘똘 뭉치자. 너무 똘똘. 를 안 하고 당을 똘똘 안 당으로 하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 대통령이 되자마자 다음은 나다. 맞아. 요즘은 진짜 그래요. 다음은 나다 2인자 투쟁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유승민이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 김무성과 손잡고. 유승민이 시작한 역사야 그게. 그래서 저기 뭐지 내가 2인자로서 그 박근혜보다 위에 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 어떤 저기 뭐지 세월호법 뭐 시행령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과 그치. 대통령의 어떤 이 권력, 대통령의 어떤 통치를 계속 제한하려고 이제 했잖아요. 상해만 해보지만 했잖아요 한마디로 유승민이. 그게 이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김무성이 하고 거꾸로 때리는 일만 했죠.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이제 현재 권력과 갈등. 미래 권력. 앞으로 현재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미래 권력은 유승민 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싸움이 이제 있는데 명청 갈등은 또 이 현재 권력이라는 이재명과
앞으로 내 대통령 해먹을 거라고는 정청래 간의 갈등이 아니고 이거는 이 민주당이라는 곳에 뿌리 깊은 586이 어떤 그 기득권과 이재명이라는 어찌 보면 586 기득권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대중 때부터 구축되어 왔던 자기들의 어떤 그 네트워킹과 권력, 기득권 내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뜬금없이 굴러 들어온 돌. 네. 그리고 이재명과 이제 싸움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뭐 자기 입장에서는 사활을 건 싸움인 거고 정청래 입장에서도 사활을 건 싸움이에요. 근데 다만 사활을 건 싸움이라는 게 정청래가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재명을 밟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활을 거는 게 아니고 자칫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고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끌어들이면서 형성한 세력들이 자기들을 내치고 자기들을 이제 패족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이 그 안에 누려왔던 어떤 권력과 자기들이 누려왔던 어떤 명예를 고스란히 어떤 거 탈취해가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권력 다툼인 거죠. 이 권력이 앞으로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 누가 586 지금까지 586 좌파 기득권, 좌파 오렌지들로 상징되어 왔던 이 기득권을 이재명이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대체될 것이냐, 혹은 586은 이재명을 대체하지 못하게 아예 삭을 밟아버릴 것이냐, 이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히 내가 미래 권력이 될 거야라는 대통령, 정청래 대통령 만들기를 두고 벌어지는 싸움이 아니라 아주 치열한 자기들 내부에서의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김무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 간의 다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 기존 또 그거를 누리고 있는 기존 세력들이 그냥 움직이는 건데 약간의 그 리듬은 바꾸는 건데. 이거는 지금 완전히 세대 간의 싸움이라는 권력 세력 간의 싸움이라는 거죠. 세력 간에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뭐 공소 취소권으로 해가지고 뭐 등등등 이제 말이 많은데 이재명은 자기가 설령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재판을 다시 재개되면서 구속이 되더라도 누군가가 민주당 내에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이 이재명은 검찰의 어떤 그 조작에 의해서 부당하게 기소된 것이고 정치적으로 탄압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해줘야 되거든. 그런 세력이 있어야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더라도 자기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세력이 그리고 있어야지. 민주당을 그런 세력이 지배를 해야 자기가 공직선거법으로 인해서 지금 공직선거법은 사실상 지금 유죄를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라고 한다면은 유죄죠.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다시 유죄로 제2심에서 다시 유죄로 해가지고 올릴 거란 말이야. 그럼 유죄가 확정되는 거지. 그럼 유죄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420억 원에 달하는 대통령 선거자금 뱉어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돼 있지 않으면은 근데 정청래가 대통령이 돼. 야, 그럼 이재명 네가 갚아 임마. 우린 몰라. 완전 분리시켜 버린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재명 세력이 그 586이라는 몇십 년 쌓아온 세력이잖아요. 김대중 때부터 해가지고 김대중이 586도 데리고 왔죠. 그 다음에 특히 탄돌이 해가지고 노무현 때 대거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문재인하고 이때까지 20년 30년 동안 축적되어 온 586 세력들이 걔네들은 뭐라 그럴까 벌써 이 사회 기득권으로 거대하게 각곳에 자리를 다 잡고 있고 한데 걔네들을 대항할 만큼 아무리 이재명이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세력이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세력 자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세력은 586들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한총련이라는 그 90년대와 이제 2000년대 이때 이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90년대 학생 운동. 그래서 90년대. 그러니까 이 생계형 좌파지. 맞아요. 이 생계형 좌파들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생계형 좌파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586이라는 기득권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누려야 될 어떤 권력이나 혹은 명예나 혹은 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 586 때문에 자기들은 박탈당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586 그 오렌지들은 자기들이 지금 쌓고 있는 권력, 부, 명예를 자기 자식들에게 혹은 자기들과 네트워킹을 맺고 있는 집단에게 세습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세습시키고 있어요. 조국이가 그런 사례거든. 의전원 같은 거 이거 다 세습, 로스쿨 의전원 이런 로스쿨 의전원. 그게 결국 이제 그런 과정 속에 그걸로 5.18 특별 5.18법 그거 특혜. 5.18 특혜는 잘 모르겠고 로스쿨이라든가 의전원이라든가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평상시 뭐 그냥 실력으로는 절대 의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의사가 돼 있잖아 지금. 그래 의전원 들어가는 게 왜 그렇게 이 저기 뭐지 그렇게 어떤 그 부정이 있고 비리가 있고 그래서 조국이 딸 그다음에 어떤 그 누구야 그 유석열 정부 때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결국 철회된 사람의 아들 딸. 경북대. 다 의전원과 관련된 문제들이잖아. 맞아요. 의전원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근데 586 그 지금 걔네 민주화 세력이라는 애들이 586 세대 그러니까 8세대 80년대생들이란 말이에요. 80년대 그 세대. 예, 80년대 그러니까 이 60년대에 태어나 86세대, 그죠? 86세대가 60년대에 태어나서 네. 80년대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80년대 학생 운동한 사람들하고 90년대하고는 틀리거든요. 그죠? 80년대는 전두환 때 하고 그때 학원에 막 그런 좀 굉장히 심하게 데모를 했는데 근데 87 넘어가면서는 그다음에 한총련 세대는 그때 전두환이 없어졌으니까 뭐 다른 세대들이잖아요. 87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좌파 운동의 축은 노동으로 갔죠. 그게 한총련들이구나. 한총련. 민노총. 민노총으로 넘어갔죠. 노동으로 갔지 노동으로. 맞아요. 노동으로 가면서 주사파로 가는 거죠, 이 완전히.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 이제의 그 제조업, 그 철강, 금이 이런 또 이 뭐 조선, 자동차 이런 그 대규모 공장의 그 제조업 그 노동자들의 게로 운동의 어떤 주도권 넘어갔죠. 그렇구나. 넘어가고 이제 그 90년대에 이제 그 학생 운동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 생계형 종북. 맞아요. 생계형 주사파. 근데 이런 어떤 그 586들처럼 임종석이라든가 이인영이라든가 또 정청래라든가 이런 스케일 큰 주사파도 못 되고 생계형 주사파. 그렇구나. 지금 그 586 세대는 이미 귀족이 됐거든요. 이미 귀족된 지 꽤 됐죠. 귀족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제 귀족이 되고 있지. 그 문재인이 하고 뭐 이런 애들이 다 조국하고 자기는 이제 대한민국의 담물을 다 빨아먹고 지금 이미 기득권화, 귀족화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걔네들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이재명 세력이 이제 그 다음 세력인데 자기네들 간의 세력 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이제 영청 갈등이라는 게 단순히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기가 이 당권을 장악하고 또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끌어들인 세력들이 뭐 흔히들 뭐 성남에 있는 어떤 그 이 뭐 주사파 이 세력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뭐 그 저 문재인보다 더한 종북 주사파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는 그 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성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재명이 이제 그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끌어들이고 이제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다
이재명 스스로가 586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근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뭐 이 저기 뭐지 뭐 헌신적으로 나름대로는 어떤 뭐 그 큰 돈 바라지 않고 무엇인가 성남이라는 어떤 그 동네에서 또 뭐 경기도라는 동네에서 뛰어다녔던 사람들이 주로 중심이 9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엇인가 뭐 어떤 이런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무엇인가 또 거대한 어떤 그 나라를 뒤흔들 만한 어떤 그 사건. 예컨대 뭐 586들 같은 경우는 미문화원 정보농성도 있고 또 지금 뭐 이 건국대학교 뭐 정보농성도 있고 뭐 등등도 이런 또 뭐 민정당사 정보농성도 있고 이런 큰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큰 사건들조차 없이 뭔가는 했는데 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586들 같은 경우는 어느 대학교 총학생회장이야 라는 걸로 끝나잖아요. 맞아요. 서영교도 뭐 이대 총학생회장이야 또 뭐 누구는 뭐 어디 전북대 총학생장이야 뭐 이걸로 그 자체가 명함이 되잖아. 맞아요. 근데 이재명 밑에 있는 지금 이 90년대 학생을 학생 운동을 했던 이 생계형 좌파들은 어디 총학생회장이야. 근데 뭐 근데 참 이게 되고 있거든.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너무 싫은 데 있잖아요. 아, 이재명 이겼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586 애들이 그 정치에 있어서 586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 분야에서 있죠. 하다못해 무슨 가요계에서도 그 뭐 몇 학번 형 우리 그 83학번 때 형이라고 그러는 그 세대들 있죠. 80년대 대학교 다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항상 대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해먹어요. 어느 곳이나. 80학번대들이 다 해먹어. 90학번 그 자리가 정말 없어. 정치뿐만 아니고 나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 다른 취지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사회가 그것과는 다르게 대한민국 사회가 사실 이 586이라는 집단들은 네.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운이 좋은 집단이죠. 맞아요. 한 번 뭐 대학교 때 그냥- 몇 번 좀 한 거 가지고 지금 평생 울고 먹잖아요. 아 대학교 때 데모 몇 번 한 번 하고도 평생 울고 먹는 것도 있지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이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는 그런 진짜 그야말로 진짜로 압축 성장된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학생 운동을 비록 안 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때 나이대의 사람들이 뭐 대학 졸업장만 따면 무조건 회사 취직했었고. 그리고 뭐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맞아요.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어쨌든 이제 좀 근대적인 어떤 재래형 중화학공업에서 어떤 그 첨단 어떤 그 산업으로 전환되어져 나갔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어떤 뭐 통상이 얘기하는 단군 이래 국군이 가장 융성해지기 시작했던 시기에 수십 년을 어떤 이 중심 세력으로서 살아왔던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 과실 성과는 전부 다 586 그러니까요. 이 운동권 권력들이 다 이제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또 우파들이 만들어놓은 전두환까지 또 우리 산업을 다 재정비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보릿고개에서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우파들이 그렇게 애써가지고 나라를 다 부유하게 만들어놨더니 독재 뭐 파쇼 막 이러면서 맨날 반대만 하는 애들 걔네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만들어놓은 부유한 나라 그거 단물은 쪽쪽 다 빨아먹은 거잖아요. 586들이. 그리고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지금 세습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좀 실제로 많이 이제 뭐 세습들이 이루어졌고. 맞아요, 세습.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 사태를 단순히 조국이
그 뭐 자기 부인 정경심과 함께 뭐 사모펀드를 통해서 뭐 돈도 이제 뭐 모으고 그다음에 애들 부정 입학 시켰다 이런 걸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그 집단이 그 586 그 오렌지 좌파라는 그 집단이 자신들이 공고하게 쌓아온 기득권을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세습시키려고 했던 그 현장을 발각당했다라고 이제 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세대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드러냈잖아. 자기들은 그렇게 그 이 부동산 가진 사람들 저주한다고 하면서 강남 살고 그렇게 반민을 외치면서 애들 전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러니까 5.18 그 기점이 오히려 5.18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5.18에 관계된 사람들 있죠. 5.18 그 유공자 그걸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민주화 세력이라는 애들이. 그거는 그 새로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어요. 5.18과 관련된 조국이 5.18 관련된 유공자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명청 갈등 그 걔네들은 그런 세대가 이렇게 교체되고 있는데 우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파는 없죠. 대한민국 우파는 없어진 지 오래지.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에 좌파 기득권이 있고 우파 기득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좌파 오렌지가 있고 우파 오렌지가 있는데 좌파 오렌지는 김대중이 불러들인 학생운동 586들이 지금 그 이 좌파 기득권으로서 수십 년 동안의 권력의 한 축을 대한민국 기득권의 한 축, 부, 명예, 그다음에 어떤 그 또 뭐 이 사회적인 어떤 지위, 또 또 어떤 뭐 이 여기저기에서 있는 어떤 그 명성, 뭐 등등을 한 축을 잡고 있고 또 한 축은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뭐 그 검찰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전문가 집단. 그게 지금 그 우파라고 하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인데, 근데 이 전문가 집단이라는 사람들의 주로 어떤 그 전직을 보면은 공무원이거나 뭐 판검사, 뭐나 아니면 뭐 사시보거나 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잖아요. 그러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아니면은 그 뭐 이 자기 집안이 뭐 정치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 속에서 이제 물려받았거나 그러지 않고 생뚱맞게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일을 하다가 뭐 처음부터 내가 정치를 해가지고 무엇인가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가진 뭐 재능을 가지고 무엇인가 바꿔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정치 영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우파에 몇 명이나 돼요. 면면을 보면 다 그 이게 일종의 어떤 그 정치가 자기 그거잖아요. 직업이에요. 그 노후의 삶. 어? 자기의 어떤 뭐 한참 저기 뭐 이제 한참 일 잘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권력도 얻고 돈도 벌고 명성도 얻은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2의 삶, 제2의 이제 생을 산다라고 하면서 은퇴하고 들어온 게 정치판이잖아요.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게 우파들이잖아요. 그 대부분이 검사들이고.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역사를 그 똥당의 그 국민의힘 역사를 보면은 박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대표들이 대체로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황교안도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도 그렇고. 장동혁은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집단들이 우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의 역사라든가 어떤 그 산업화의 역사라든가 혹은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바가 무엇이라든가 우파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든가에 대한 것은 고민은 전혀 없죠. 오로지 나의 권력, 오로지 나의 이해관계, 오로지 나의 이익, 오로지 우리 가족의 어떤 부귀영화, 명예.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목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뭐 4선을 했든 5선을 했든 그래서 네가 남긴 업적이 뭔데? 물어보면은 자기 선수 쌓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1의 삶을 떵떵거리며 잘 살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판사 그만두고 검사 그만두고 변호사 그만두고 뭐 은퇴해가지고 은퇴한 게 아니라 뭐 정치판 들어와가지고 또 이 정치판 속에서 이제 또 내가 뭐 어떤 그 속에서 이제 제2의 삶
사회적 지위를 더 높여나가고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더. 그러니까 사실 주호영이 같은 사람을 버려야 하는 거죠. 판사로서 수십 년 자기 어떤 그 명성을 누리고 사회적 지위를 쌓고 권력을 누리다가 국회의원이 됐잖아. 국회의원에서 5번 20년 동안 또 그 자기가 그 속에서 뭐 바른미래당 가가지고 원내대표도 하고 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뭐 원내대표도 하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구시 가가지고 대구시장 또 12년 해먹겠다. 이게 정상적인 발상이냐는 거지. 이게 이런 우파인데 무슨 기치를 들고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파가 아니라 운영자님하고 그때 얘기를 잠깐 해보니까 우파가 저는 이 좌파들이 문재인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좌파들이 대한민국을 이제 점령하면서 김대중 때까지 노무현 때까지도 좀 그때도 매우 힘들었지만 문재인 들어가지고는 슬금슬금 그런 건 있었지만요. 지금 제일 힘들고 당황스럽거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위기가 나름대로는 우파들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한민국에. 이승만, 박정희 기념관도 해줬잖아요. 김대중이가. 근데 지금 점점 바뀌면서 문재인 와가지고 남쪽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면서 4.3 또 뭐 여순 반란 어쩌고 하면서 그냥 이승만은 독재자고 또 뭐 4.3 해가지고 학살했고 또 여순도 뭐 학살했고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한테 얼마나 핍박을 가했어요. 문재인 때. 그러니까 우파들이 이어온 건국하고 산업화를 하고 그거를 또 중화공업도 또 공고히 하고 이런 우리가 대한민국을 건국해가지고 집을 지은 이 역사 있죠. 이 역사를 전부 다 깡그리 폄훼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막 독재자, 도적대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역사가 싹 없어지니까 이거는 걔네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거든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우파들이 완전히 죄인이 돼버렸어요. 죄인이. 나는 그래서 우파들이 이렇게 됐는데 아니 근데 우파라고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당 무슨 근데 뭐 가가지고 5.18에도 빌고 또 4.3도 우리가 똑같이 뭐 만세 4.3에 가서도 뭐 이승만이 잘못했다 그러고 뭐 계속 이제 걔네들도 무슨 특별법 같은 것도 요즘 뭐 보상해주는 것도 다 오케이 하고 4.3 특별법도 전부 다 찬성해주고 아니 우파가 있었나 없었나 우파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파가 대한민국 건국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런 우파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지금 지금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운영자님 얘기도 자기 권력만 지금 쫓지 역사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이 없거든요. 이 한 사회가 건강해지려면은 우리 부운영장님께서는 동일하지 않으시지만은 가치를 두고 또 어떤 이 사실을 두고 뭔가 치열하게 어떤 자기들이 서로 간의 어떤 논쟁들이 이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좌파의 시각에서 혹은 또 우파의 시각에서 서로 이런 간의 어떤 논쟁들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파는 논쟁을 멈췄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좌파들만 논쟁을 하기 시작했지. 좌파들만 떠들기 시작했지. 그러니까요. 다 좌파들이 모든 걸 장악해 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파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어떤 건국과 대한민국의 산업화,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 혹은 또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가치, 또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이 존엄,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어느 순간부터 입을 싹 닫기 시작했죠. 좌파한테 밀려서 그런 거예요. 왜 분위기가 그렇게 다. 아니 좌파에서 밀린 게 아니라 우파가 자기 정당성이 없었거든.
내 정당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 정당성에 그러니까 우파가 드는 깃발, 내가 들어야 되는 깃발이 없어져 버린 거야 어느 순간 갑자기. 그래서 그 부은영님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시지만은 저는 나는 그거를 전두환 때부터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들었던 자유, 박정희가 들었던 산업화와 어떤 그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 한반도에서 이제 보릿고개를 없애자. 그렇죠. 그리고 마이카 시대, 우리가 이제 국민들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들었던 기치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건 이뤄냈잖아요. 그건 이뤄냈지.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들어서면서부터는 무엇인가 들고 있었던 기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아니 전두환도 잘 살게 해줬잖아. 아니 전두환이 잘 살게 해줬는데 전두환 시대 들어서서는 전두환이 내세웠던 어떤 기치가 무엇이에요? 정의구현? 똑같은 거야. 윤석열이가 공정과 상식을 얘기한 거랑 전두환이 정의구현을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태우는 뭐 전두환 밑에 빌 붙어가지고 어떤 권력 그거 자기 하려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다 타협해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들어온 김영삼은 뭐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김영삼 때부터 해서 세력들은 사실상 그 건국과 산업화의 세력이 아니고 지금은 건국과 산업화를 부정한 세력들이지. 그렇죠. 부정했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완전히 비토하는 거잖아요. 김영삼 세력들이. 그 우파 세력들이 그래서 박근혜도 탄핵한 거고 우파 세력 자체가 민주당 이중대예요 지금. 우파 세력 자체가 민주당 이중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우파라는 집단 자체는 아무 그거 고민이 없어요. 우파라는 집단 자체는 그저 우리를 대표한 사람을 누구 한 명을 대통령으로 세워서 그 속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만 공고하게 내가 구축하고 있으면 돼. 그 설령 대통령 자리에서 뭐 우리가 쫓겨나도 그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 이거는 내가 계속 구축하고 있으면 돼. 근데 좌파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뺏기면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잘 쓰는 표현대로 침탈에 들어온다. 우파 세력들이 자기들을 침탈에 들어와서 자기들을 탄압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어. 그런데 좌파는 근데 우파라는 집단은 그런 강박관념도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좌파의 어떤 이 노무현의 죽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서사를 만들고 엄청난 어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김대중의 죽음 가지고 서사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문재인을 가지고 서사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심지어 지금에 와서 이재명을 가지고 뭐 이재명이가 그랬죠. 자기는 세 번 죽을 수 있을 때잖아. 자기가 뭐 어떤 그 검찰의 어떤 그 조작에 의해서 죽을 수 있었고 또 뭐 테러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고 뭐 이제 등등등 뭐 해가지고 그게 얘기했잖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만들어낸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놓치면은 쟤네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침탈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이 자기들 기준 주장으로는 평등한 사회.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자기들의 기득권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그게 그 조국이를 중심으로 한 게 자기네들이 조국이가 자기들이 입으로 그러잖아. 그거 뭐 인턴 그거 위조증 말하고 그 강남 가면 30만 원이면 만들어요. 자기들 그 만든 애가 법무부 국장이라는 애잖아. 걔가 나중에 조국당에 갔잖아.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 부를 쌓았고 어떻게 해서 권력을 누렸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고.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자기들이 알거든. 또 자기들의 삶이 정당하지 못하는 걸 자기들이 알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야지만 그 자기들이 어떤 그 정당하지 못한 삶을 감춰낼 수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권력에서 한순간이라도 놓치는 순간 조국 같은 사태 또 뭐 노무현 같은 사태 또 누구 같은 사태 이런 사태들이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자법이잖아. 자법이고 경제사범이고. 근데 자기들은 그 이재명이 같은 사건조차도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애들이 버린 짓들이 무슨 어떤 짓들이냐고. 그런 짓들조차도 자기들은 검찰의 조작이라고 지금 항변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파는 그런 어떤 이 자기들 쌓아온 삶에 있어가지고 정당성이라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거든. 나는 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야.
뭐 내가 해서 돈 벌었는데 뭐 내가 뭐 도둑질했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내가 전관예우 받았는데 그게 뭐 어때서? 우파들은 기본적으로는 더 실력이 있는 거지. 좌파들은 자기네끼리 뭉쳐가지고 찌질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뭉쳐야지 뭔가를 쟁취해낼 수 있는데 우파들은 각자가 똑똑하니까 각자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우파들이 똑똑하고 실력 있는 게 아니고 그 우파라고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객관적으로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왜냐하면 그러니까 고시 보고 그러니까 뭐 이 저기 뭐 어디 뭐 전문직이 되고 이제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 한 몸,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 가정 잘 살고 하는 거 갖고 누가 뭐라 그럴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그렇죠.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목적 자체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개인의 영달과 가족의 부귀 영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저기 이제 우파가 저는 아니 아무리 나라가 좌파가 저기 집권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게 나는 그게 참 분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좌파들이 4.3, 4.3, 4.3, 5.18, 5.18, 5.18, 뭐 여순, 그다음에 어떤 그 이승만, 뭐 박정희 욕하고 그럴 때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파에서는 뭐 그래 너들 떠들어 난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식으로. 난 전문가로서 뭐 내가 뭐 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뭐 라고만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오늘의 라고만 해오니까 그럼 국민들이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이미 4.3, 5.18 이거는 그냥 역사적 실체가 돼버린 거지. 여기에서 이제 무엇인가 그냥 흠집을 내려고 그런다? 그럼 5.18 특별법을 해가지고 그거는 뭐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역사를 왜곡한 죄로 처벌받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좌파의 승리가 아니라 우파라는 집단의 패배인 거야. 뭐 전국 각지에 가보면요 박물관에 제가 몇십 년 만에 박물관을 어딘가 갔더니 지방의 박물관 역사가 제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배웠던 역사에서 역사가 다 바뀌었어요. 전에 운영자님 한테 얘기 들었죠. 농계, 춘향이도 그렇고 우리 춘향이 사진 그 영정이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새로운 좌파 화가가 그린 영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친일 딱지를 다 붙여가지고 30년 40년 전에 우리 우파들이 이어온 역사를 전부 좌파들이 그림 하나까지도 다 바꿔놨어요 지금. 근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자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내가 아니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 건국이 왜 없어졌냐. 그럼 우파의 지금 세력은 뭐냐. 좌파의 세력은 586인데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부터 지금 얘기 이렇게 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최순실을 최성원을 쪼고 해가지고 잘못했다고 하고 난 뒤에 아니 갑자기 그냥 모래성처럼 바바바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 어째서 이렇게 뭐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연설문 조금 그 뭐 봐줬다는 거 이게 무슨 죽을 죄라고 이 저기 그전 사람들 형 동생들이 얼마나 해먹고 막 그냥 오만 짓을 다 해도 그냥 그러느냐고 넘어갔는데 박근혜가 최소한한테 하고 다른데 뭐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인들도 돈 다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박근혜 달라 그런 적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청문회를 다 해놓고도 완전히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졌는데 왜 이런가 하고 그때 궁금해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을 보니까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김수남 맞죠? 이수남이에요. 김수남이가 자기 독립적인 자체 조사팀을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바로 칼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 우병우라든지 누가 막아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보니까 우파 세력이 검찰 세력이에요. 우파는. 이게 그걸 표현을 좀 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 우파 정치를 우파라고 자처하면서 정치하겠다는 세력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그 배후 세력 이렇게 얘기하지 우파라고 얘기하면 좀 틀린 거죠. 나도 우파인데 난 검찰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우파의
메인 세력이 우파의 실제적인 우파 기득권자들. 우파 기득권자들의 그러니까 우파 오렌지들. 우파 오렌지들의 그 파워는 검찰이라고요. 검찰과 그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져 있는 네트워킹 돼 있는 박영원이 세력들. 원희룡이 어쩌고 하면서 윤석열이 하고 다 검찰들 자기네 맨날 발매닥권 뭐 선배 후배 어쩌고 하면서 서울대학교 법대 뭐 8학번 누구는 81학번 누구는 84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핵심 코어인데 정치인들이 코어가 아니고 나 유승민이 하고 막 김우성이 하고 이 나쁜 놈들 박근혜 해가지고 막 저기네 탄핵을 하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걔네들은 그냥 요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고 실제 검찰에서 윤석열하고 그 걔네들 팀들이 그 걔네들 그 안에 있는 핵심 코어들이 힘은 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 게 말은 우파인데 우파의 그 세력이 검찰 세력인 것 같아요. 또 누구 검찰 말고는 없지 않아요. 우파 세력이 다 판검사잖아요. 이게 이제 그게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은 저기 뭐지 그 민주당에서 검찰들을 적으로 놓고 검찰청을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제대로 우파의 실체를 꿰뚫고 있다라고 이제 자기네를 보여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들 칠 수 있는 세력이 검찰밖에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좌파 우파 싸움이 있었지만 이명박하고 싸움도 있었고 박근혜 싸움도 있었지만은 그 이해창도 마찬가지고 좌파 정치인들의 싸움을 해서 결정을 해주는 게 다 사법부에서 해줬잖아요. 다스건은 이명박이 아니다. 그리고 또 김대엽 나와가지고 막 그럴 때도 그것도 순 사기인데도 그냥 넘어가고 거기 어떤 제재를 안 가하고 모든 게 그 정치인들 간의 어떤 세력 간의 싸움에서 그거를 검사들이 선거법 위반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검사 판사들이 결정해주면은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겉으로는 여당 야당이지만 실제 권력은 검찰에서 다 쥐고 있는 거죠.